당신들은 지금 미쳤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에 바친다니요? 이건 자본주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0년 전 제가 한국의 시청 앞 광장에서 울먹이는 할머니들을 보며 소리쳤던 말입니다. 당시 저는 CNN의 아시아 경제 담당 기자로 파견되어 곧 망할 것 같았던 한국의 종말을 취재하러 왔었죠. 그때 저는 본사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국민들은 서로를 탓하며 굶주리게 될 것이 나라는 영원히 후진국으로 남을 것이다. 당시 미국, 일본, 영국 등 이른바 강대국이라 불리는 5개국의 경제학자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자본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나라다. 빌려준 돈을 받는 건 포기하는 게 빠르다. 라며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했지요. 실제로 당시 한국의 25개 큰 은행 중 절반이 문을 닫고 수만 명의 아버지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영국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증발하던 지옥 같은 상황이었죠. 어느 워크는 내 마음이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언론을 경악시킨 3가지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냉정했던 미국이 그리고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과 유럽이 왜 지금은 한국 앞에 무릎을 꿇고 기술을 구걸하고 있을까요? CNN 베테랑 기자인 제가 30년간 추적한 끝에 내린 결론.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단 하나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공포에 질리게 했으며 동시에 경외심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 5개국을 초토화시킨 그날의 기록과 한국인의 진짜 무서운 저력을 공개합니다. 저는 찰리 로버트라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 CNN에서 아시아 전략 분석과 경제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를 누벼온 기자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 정치학을 공부했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세계 질서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정에 치우친 이야기가 아니라 30년간 현장을 발로 뛰며 목격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운 진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1997년 늦가을이었을 겁니다. 저는 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급히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른바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본사에 보낼 기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아시아의 호랑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다였죠. 당시 서구의 눈에 비친 한국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가 느낀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시내 곳곳의 대형 전광판에는 연일 부도난 기업들의 이름이 올라왔고 어제까지만 해도 번듯한 직장인이었던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든 채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당시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한국 돈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갔습니다. 백화점의 명품관은 텅텅 비었고 대신 중고 물품을 파는 장터에는 생계를 위해 내놓은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겠구나 싶었거든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이었다면 아마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머물며 취재를 시작했을 때 제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린 충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이 위기를 대하는 이상한 방식 때문이었지요. 그때 제가 목격한 한국은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어느 집이나 하나씩은 있던 아이들의 돌반지가 왜 밖으로 나오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결혼할 때 주고받은 소중한 예물시계가 왜 국가의 빚을 갚는 데 쓰이는지 이해가 안 됐고요.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남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길거리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슬픔이 아니라 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의문이었거든요. 정부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내놓는지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한국은 끝났다고 비웃을 때 왜 한국인들은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일터로 향하는지 궁금했고요. 집집마다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금부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걸 보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저금통을 들고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자본주의 국가가 맞나 싶었거든요. 미국 월스트리트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인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비웃었지만 저는 그 줄 끝에서 말없이 금반지를 내밀던 한 할머니의 거친 손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손은 단순히 금을 내미는 손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대한 의지 그 자체였거든요.
그렇게 냉정하던 국제통화기금 IMF 직원들조차 한국인들의 이런 행동에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경제 위기 때 서로를 탓하며 싸울 때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모든 경제 이론이 이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한국인들은 돈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 카메라 셔터를 누르던 저는 본사에 보낼 기사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한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시련이 끝난 뒤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대체 무엇이 평범한 할머니와 학생들을 광장으로 불러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내놓은 금반지가 어떻게 훗날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핵잠수함 설계도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그 기적 같은 이야기의 첫 번째 비결을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30년간 특파원 생활을 한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올해로 62살이 됐고 얼마 전 CNN을 퇴직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한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1997년 12월, 저는 32살의 젊은 기자였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서울 지국장 발령을 받았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시아는 기자들 사이에서 변방 취급을 받았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IMF 외환위기로 망해가는 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좌천이었죠.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버지 에드워드 해리슨도 BBC 아시아 특파원이었습니다. 80년대에 일본 경제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예측하는 기사를 수없이 썼죠. 일본은 영원히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그렇게 자신있게 썼는데 버블이 꺼지면서 아버지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동료들의 조롱 속에 아버지는 조기 은퇴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죠.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사실만 쓰겠다고요. 비행기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펼쳤습니다. GDP 세계 11위였던 나라가 외환 보유고 바닥을 드러내며 추락 중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굴욕적인 상황이었죠. 런던 본사 편집국장 리처드 웨슬리가 출발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망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라. 그게 뉴스다 라고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월의 서울은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공항은 텅 비어 있었고 환전소 앞에는 달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거리의 네온사인 절반은 꺼져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공사가 중단된 현장들, 폐업 안내문이 붙은 가게들. 제 첫인상은 명확했습니다. 이 나라는 끝났다고요.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이번엔 냉정하게 쓸 겁니다. 라고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어떻게 바꿔놓을지요. 30년 뒤 제가 전 세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울지국은 을지로에 있는 낡은 빌딩 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죠.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임 지국장은 이미 짐을 싸서 떠난 뒤였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행운을 빈다. 여기서 버티기 힘들 거다. 라고 적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통역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박서연이라는 28살 여성이었습니다. 첫인상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작은 체구의 큰 눈, 그리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밝은 미소였죠.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서연 씨가 첫 취재지로 남대문 시장을 추천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처참한 현장, 기사거리로 딱 좋았으니까요. 시장에 도착해서 놀랐습니다. 분명 경제 위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북적거렸거든요. 좌판마다 물건을 팔고 있었고 흥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서연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백화점은 망해도 시장은 안 망한다고요. 한국 사람들의 생명력이라고요. 그때 한 할머니가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칼국수 좌판을 운영하는 70살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최영숙이라는 이름이었죠.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대뜸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서연 씨가 통역해줬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한테 밥도 못 먹이면 그게 사람이냐 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공짜로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 얘기하지 말라고요. 손님은 손님이라고요. 결국 저는 생애 처음으로 칼국수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도 장사가 안 돼서 힘들 겁니다. 그런데 왜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공짜로 밥을 주는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사에는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냉정한 기자니까요. 그날 밤 본사로 타전한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IMF 굴욕 현장, 서민 경제 초토화. 그게 제가 써야 할 기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가요. 서울에 도착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 씨가 아침 일찍 전화를 해왔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한다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연 씨가 안내한 곳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은행 앞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사람들이 건물을 2바퀴나 감싸고 있었거든요. 영하의 날씨에 입김을 내뿜으며 서 있는 수백 명의 시민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서연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라고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나라 빚을 갚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IMF 구제금융이 얼마인데요? 580억 달러입니다. 그걸 금반지 모아서 갚겠다고요.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줄맨 앞에 서 있는 젊은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 씨가 통역을 해줬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결혼 반지를 내놓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결혼 반지는 평생 간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결혼도 없다고요. 반지는 다시 사면 되지만 나라는 다시 못 산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망하면 정부를 욕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왜 국민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는 겁니까? 그때 뒤에서 익숙한 억양의 영어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50대 초반의 남자였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사토 겐지, 니혼 게이자이 신문 논설위원이라고요. 도쿄에서 취재 왔다고 했습니다. 사토 씨는 제 옆에 서서 줄 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개한 몸부림이라고요. 금 좀 모은다고 달러가 생기냐고요. 경제를 모르는 민족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사토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일본을 못 따라잡을 거라고요. 일본이 30년 먼저 갔는데 어떻게 따라잡냐고요. 그러면서 제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에드워드 해리슨 기자 아들 아니냐고요. 아버지가 일본 경제기사 잘 썼다고 그건 맞는 예측이었다고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어떻게 아는 거지? 사토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80년대에 도쿄에서 아버지를 몇 번 만났다고요. 좋은 기자였다고요. 다만 버블 붕괴를 예측 못한 건 불운이었다고요.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토 씨와 함께 금 모으기 현장을 더 둘러봤습니다. 할머니들이 돌반지를 내놓고 아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깨고 젊은이들이 목걸이를 풀어서 제출했습니다. 사토 씨는 연신 사진을 찍으면서 비웃었습니다. 기사거리가 넘친다고요. 한국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그런데 서연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참다 결국 폭발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아느냐고요.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알기나 하느냐고요. 사토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말렸습니다. 기자는 감정적이면 안 된다고요.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요. 서연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죠. 서연 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서연 씨는 사무적으로만 대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두운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무슨 연구소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젊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정부 출연 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근하던 젊은 연구원 중 한 명이 김태호였습니다. 훗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될 사람이었죠.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 탈출 시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 그게 제가 본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서연 씨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금모으기 취재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런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시차 계산도 안 하고 전화한 거죠.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남의 사정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이었죠. 아버지가 대뜸 물었습니다. 한국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망해가는 중이라고요. 금반지 모아서 나라 빚 갚겠다고 난리라고요.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게 아시아는 다 그렇다고요.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라고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경고했습니다. 절대 아시아를 칭찬하는 기사 쓰지 말라고요. 자기처럼 망한다고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쓰라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망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장에서 본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새벽부터 줄 선 사람들, 결혼반지 내놓는 신혼부부, 밤새 연구하는 젊은이들.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 씨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 환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죠. 서연 씨가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금모으기 모금액이 예상을 훨씬 초과했다는 거였습니다. 한 달 만에 200만 명이 참여했고 모은 금이 20억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물론 580억 달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요.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감정으론 경제를 못 살린다고요.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외국 자본 유치가 필요하고 그런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요.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다고요. 서연 씨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서였습니다. 저는 펼쳐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부실 기업 정리, 금융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보통 이런 개혁은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몇 달 만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요. 위기가 오면 더 빨리 움직인다고요. 빨리빨리가 그냥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인상적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토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먹자고요. 일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사토 씨는 사케를 마시면서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모으기 모금액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뉴스 봤냐고요. 저는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토 씨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표정이 아니었죠. 잠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없다고요. 어차피 한국 경제 구조가 썩었으니까요. 재벌 개혁 없이는 안 된다고요. 저는 방금 본 구조조정 계획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토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요. 실행이 문제라고요.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동안 계획은 많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았거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사토 씨 말이 맞는 건가, 서연 씨 말이 맞는 건가.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는 거였죠. 망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위기 앞에서 더 빨리 움직이는 시스템.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아시아를 칭찬하면 망한다고요.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으로 기자로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냉정해야 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그렇게 되뇌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0년이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째였죠.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한 겁니다. 원래 2004년까지였는데 2001년에 다 갚아버렸죠. 세계가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고요. 서현 씨는 그 사이에 삼성전자에 입사했습니다. 통역사 일을 그만두고 대기업에 들어간 거죠. 저와는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서현 씨가 말했습니다. 보셨죠? 우리가 해냈죠? 라고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기사를 쓰려고 했습니다. 한국 기적의 비밀. 제목도 정했습니다. 어떻게 3년 만에 일어섰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한 기사였죠.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건 팩트니까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런던 본사 편집국장 리처드가 기사를 거부한 겁니다.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아시아 칭찬 기사는 안 팔린다고요. 독자들이 관심 없다고요. 위기 극복보다 위기 자체가 더 뉴스가 된다고요. 저는 항의했습니다. 이건 팩트라고요. IMF 조기 상환은 역사적 사건이라고요. 리처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팩트가 다 기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뉴스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요. 한국이 잘 됐다는 건 뉴스 가치가 없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아버지도 일본 경제 칭찬 기사를 썼다가 망했습니다. 내가 한국 칭찬 기사를 쓰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닐까? 만약 한국 경제가 다시 무너지면, 만약 이게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하면, 두려움이 용기를 이겼습니다. 저는 기사를 포기했습니다. 리처드가 원하는 대로 중립적인 톤으로 수정했습니다. 한국 경제 회복세, 하지만 지속 가능성은 미지수. 그런 제목으로 바꿨죠. 비겁한 타협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현 씨를 만났습니다. 서현 씨가 제 기사를 봤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그렇게 썼느냐고요? 진실을 알면서 왜 안 쓰느냐고요? 저는 변명했습니다. 기자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요.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고요. 서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라 비겁한 거라고요. 진실을 외면하는 건 객관이 아니라 거짓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면 아버지처럼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서현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저는 제 방식으로 한국을 증명할게요. 라고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진짜 갈등이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서현 씨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괴로웠습니다. 기자로서의 양심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걸 기사로 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취한 상태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사를 못 쓰겠어요. 라고요. 쓰면 아버지처럼 될 것 같아서요. 라고요. 아버지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쓰지 마라. 조심해야 한다. 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침묵이 무슨 뜻이었는지를요.
훗날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고백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말하고 싶었다고요. 너는 나보다 용감해져라, 진실을 써라 라고요. 하지만 차마 못했다고요. 자기도 비겁했으니까요. 그 고백을 들은 건 15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 뒤였죠. 2005년 가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명한 교수가 서울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랑스와 뒤퐁, 소르본 대학 인지심리학 교수였죠. 동아시아인의 지능과 창의성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뒤퐁 교수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동아시아인의 IQ는 높지만 창의성은 떨어진다고요. 암기력은 뛰어나지만 독창적 사고는 부족하다고요. 서양의 교육 시스템이 우월하다는 결론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시험은 잘 보지만 창의적인지는 의문이었거든요. 뒤퐁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한다고 해서 취재를 갔습니다. 강연장은 만석이었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뒤퐁 교수는 자신만만하게 이론을 펼쳤습니다. 통계와 그래프를 보여주면서요. 청중 대부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한 젊은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글은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고요. 뒤퐁 교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글이 뭐냐고요.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을 연구하면서 한글도 모른다고요. 젊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라고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과학적으로 설계됐다고요. 배우는데 하루면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한국의 문맹률이 98%에서 1%로 수직 낙하했다고요. 이게 암기력이냐, 창의성이냐고요. 뒤퐁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라 답변이 어렵다고요.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한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강연 후에 뒤퐁 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교수는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응해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교수가 인정했습니다. 연구가 부족했다고요. 한글은 정말 놀라운 발명품 같다고요. 다음 날 뒤퐁 교수와 함께 한국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수가 직접 학생들을 관찰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서울 외곽의 평범한 공립학교였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모둠별로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줬습니다. 문제 해결 수업이라고요.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를 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한다고요. 뒤퐁 교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직접 문제를 내봐도 되겠느냐고요. 선생님이 허락했습니다. 뒤퐁 교수가 프랑스에서 쓰는 창의성 테스트 문제를 냈습니다. 벽돌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라고요. 프랑스 학생들은 평균 5개를 생각해낸다고 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짓기, 망치 대용, 문막기, 운동기구, 화분 받침, 책상 다리 괴기, 무기, 악기, 그림 그리기, 조각하기. 끝없이 나왔습니다. 한 모둠은 15개를 넘겼습니다. 뒤퐁 교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뒤퐁 교수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교수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 이론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요. 적어도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글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세종대왕의 발명품, 한글의 과학성. 문화기사였기 때문에 리처드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나 정치 기사가 아니라 위협적이지 않았거든요. 기사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런던 독자들도 흥미로워했죠. 작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칭찬 기사를 못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날 이후 한국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나라에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뒤퐁 교수는 파리로 돌아간 뒤에 자기 이론을 수정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창의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프랑스 교수도 바뀌는데 나는 왜 못 바뀌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터졌습니다.
미국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죠. 서방 언론들은 일제히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엔 한국도 못 버틴다고요.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요. 사토시가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화를 불렀다는 내용이었죠. 급하게 성장하느라 부실을 키웠다고요. 이번에야말로 한국 경제 모델의 한계가 드러날 거라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 이미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죠. 세계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의아했고요. 취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서현 씨는 그 사이에 삼성전자 상무가 돼 있었습니다. 8년 만에 통역사에서 임원이 된 거죠. 대단한 속도였습니다. 그것도 빨리빨리인가 라고 농담했더니 서현 씨가 웃었습니다. 서현 씨가 시간을 내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왜 한국만 안 무너지냐고요? 서현 씨가 커피를 홀짝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빨리빨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요. 외국인들은 빨리빨리가 그냥 급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빨리빨리는 10년 앞을 내다본 선제적 실행이라고요. 남들이 생각만 할 때 우리는 이미 만들고 있다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고 했죠. 서현 씨가 삼성 반도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90년대에 모든 전문가가 반도체는 일본이 영원히 지배할 거라고 했대요. 그런데 삼성은 아무도 안 할 때 투자했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결과는요. 지금 삼성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입니다. 일본은 거의 다 망했고요. 이게 빨리빨리라고요. 무모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하는 거라고요. 현대자동차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2000년대 초에 미국 시장에서 비웃음을 샀대요. 한국차가 뭐냐고요. 그런데 현대는 10년 품질 보증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미국 소비자의 마음을 바꿨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왜 서방 언론들은 다 틀린 거냐고요. 왜 한국이 망할 거라고 예측했냐고요. 서현 씨가 웃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숫자만 보기 때문이라고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한다고요. 금 모으기 때 결혼 반지 내놓던 사람들, 밤새 연구하는 사람들, 10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이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현 씨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10년간 한국에 있으면서도 숫자만 봤습니다. 사람들을 안 봤죠.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서현 씨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이제 좀 쓰실 거죠? 라고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두려웠거든요. 아버지의 그림자가 여전히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아들 데니얼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데니얼은 15살이 돼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회사들 진짜 대단하대요. 라고요. 친구들이 삼성 핸드폰 쓴다고요. 저는 그렇구나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아들도 아는 걸 나는 왜 기사로 못 쓰는 걸까?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무렵 아내 사라와의 관계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싸웠죠. 사라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족보다 일이 먼저라고요. 한국에만 있고 집에는 왜 안 오느냐고요. 저는 변명했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에서, 가족에서, 그리고 제 자신에게서요. 2010년이었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아이폰의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3년 전에 망한다고 썼던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에서 사토 겐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었죠. 니혼 게이자이 신문 수석 논설위원이 긴급 기자회견이라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사토 씨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사토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전자산업이 위기라고요. 한국에 배워야 한다고요.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사토시가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한국을 비웃었다고요. 금모으기를 미개한 몸부림이라고 했다고요. 그게 틀렸다고요. 한국은 우리가 웃는 사이에 우리를 추월했다고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사토시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라고요. 일본 독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서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토시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항상 자신만만하게 한국을 깎아내리던 사람이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사토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사토시가 승낙했습니다. 긴자의 한 이자카야에서 만났죠. 사토시는 사케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요? 사토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한국이 이길 거라는 걸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왜 계속 반대로 썼느냐고요. 사토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정하면 제 30년 커리어가 부정되니까요. 저는 평생 일본 우월론을 써왔어요. 한국을 인정하면 제가 쓴 모든 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사토시와 제가 뭐가 다른가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두려워서 못 쓰고 있었으니까요. 사토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아들이 물었거든요. 아버지, 왜 한국 회사 제품이 더 좋은데 일본이 최고라고 써요? 라고요. 그 말에 무너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 데니얼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아빠, 한국 회사들 대단하대요. 라고요. 우리 둘 다 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은 거였습니다. 사토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해리슨 씨, 당신은 나보다 더 오래 한국에 있었잖아요. 당신은 알잖아요. 진짜를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사토시가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못하는 걸까?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진실을 말했는데요. 나는 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기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나는 비겁했습니다. 아버지의 실패가 두려워서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기자로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였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기사를 쓰자고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고요. 사토시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건 없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아내 사라에게서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가족을 너무 오래 버려뒀다고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요. 저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쓰겠다고 결심한 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2012년 봄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온 서류 봉투를 열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사라가 보낸 거였죠. 서명란에 이미 그녀의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갑게 정리된 글씨체가 15년 결혼 생활의 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사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가족보다 일을 먼저 했습니다. 아들 데니얼이 첫걸음을 뗄 때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도 축구 경기도 생일 파티도 대부분 놓쳤죠. 화상통화로 대신했습니다. 그게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서명을 하고 서류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사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맙다고요. 이제 서로 자유라고요. 저는 알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날 밤 많이 마셨습니다. 다음 날 데니얼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19살이 된 아들이었죠. 이메일 내용은 짧았습니다. 아빠, 왜 우리를 버렸어요? 한국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그 한 문장에 무너졌습니다. 답장을 쓰려고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무렵 기자 생활도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편집국장은 여전히 한국 긍정 기사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사토 씨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쓰겠다고 결심해놓고도 막상 키보드 앞에 앉으면 손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눈부셨습니다. 15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죠. 고층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 이 나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런던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였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요. 저는 바로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0대가 된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작고 연약한 노인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맑은 날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한국 어떠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다고요. 많이 변했다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너는 나보다 용감해져라 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면서도 비겁했다고요. 일본이 무너질 걸 알면서도 칭찬 기사를 계속 썼다고요. 그리고 버블이 꺼졌을 때 모든 걸 잃었다고요. 커리어도 자존감도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왜 그렇게 썼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때문이라고요. 일본 기업들에게서 광고비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좋은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실패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었다니요. 아버지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너는 그러지 말라고요. 진실을 써라고요. 돈이나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자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거리를 뒀던 아버지와 처음으로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바뀌겠다고요.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요. 가족을 잃었지만 적어도 기자로서는 제대로 살겠다고요. 그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지국에 새로운 기자가 배치됐습니다. 이준혁이라는 25살 청년이었죠. 한국계 미국인 2세였습니다. 부모님이 80년대에 이민을 갔고 본인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너지가 넘쳤고 호기심이 많았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질문을 쏟아냈죠. 선배님, 한국에 18년이나 계셨으면 전문가시잖아요. 왜 한국 기사를 별로 안 쓰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준혁과 함께 취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친구의 시선으로 보니 한국이 또 달라 보였습니다. 준혁은 모든 것에 감탄했거든요.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해요. 인터넷이 이렇게 빨라요. 배달이 이렇게 빨리 와요. 제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었죠. 어느 날 저녁 준혁과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를 처음 마셔본다고 해서 제가 따라줬죠. 준혁이 취기가 오르더니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왜 한국 칭찬 기사 안 쓰세요? 여기 스토리 천지잖아요.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요. 아시아 칭찬 기사 썼다가 망한 아버지요. 그 트라우마가 저를 짓누르고 있다고요. 진실을 알면서도 무서워서 못 쓰고 있다고요. 준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건 아버지 세대 이야기잖아요. 선배님 실수가 아니에요. 왜 남의 실수를 본인 것처럼 짊어지고 사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25살 청년에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계지만 한국을 잘 몰라요. 부모님이 떠난 나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배우려고요. 근데 선배님은 18년이나 있으면서 뭘 배우신 거예요? 두려움만 배우신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18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봤지 사람을 안 봤습니다. 빨리빨리가 뭔지, 정이 뭔지,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혁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줬습니다. 젊은 세대의 솔직함과 용기를요. 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죠. 그 무렵 박서연 씨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서연 씨는 삼성전자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역사에서 시작해서 20년 만에 부사장이라니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죠. 저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서연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가 증명했죠 라고요. 서연 씨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제임스 씨, 이제 준비됐어요 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진짜 기사 쓸 준비요 라고요. 서연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방산 산업비밀 취재를 해보지 않겠느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이야기라고요.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죠. 서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핵잠수함이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였거든요. 미국이 절대 허락 안 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때문에요. 서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라고요.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정민수였습니다. 한화오션 핵추진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죠.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저의 30년 기자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2018년 초였습니다. 서연 씨의 소개로 정민수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거제도의 한 조용한 횟집이었습니다. 보안 때문이라고 했죠. 민수 씨는 50대 초반의 과묵한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을 아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녹음하시면 안 됩니다. 기사도 당장은 못 쓰십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기로 했죠. 민수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3년부터였다고요. 한국 해군이 비밀리에 핵추진 잠수함 연구를 시작했다고요. 미국이 기술을 안 주니까 독자 개발하기로 한 거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았다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도면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매일 밤새워 연구했다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다고요. 15년이 지났다고요. 이제 거의 다 왔다고요. 핵추진 잠수함 원형 설계가 완성됐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도 모르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수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죠? 라고요. 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죠? 라고요. 왜 모른 척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수 씨가 설명해 줬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잠을 갖는 게 불편하다고요. 하지만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해군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눈 감아주고 있다고요.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가 올 거라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역대급 특종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언론도 모르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라고요. 때가 되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저는 답답했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민수 씨와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알려줬고 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 방산 산업은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수출됐습니다. K2 전차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저는 이런 소식을 취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핵잠수함도 시간 문제구나 라고요. 한국이 이 정도로 기술력을 키웠으면 핵잠도 가능하겠구나 라고요. 민수 씨의 이야기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2024년 말 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때가 됐다고요. 내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요. 거기서 발표가 있을 거라고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저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우리 커리어 최고의 특종이 될 거라고요. 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말 못해 라고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라고요. 밤에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이 도시는 30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드디어 변할 준비가 됐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봄이 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장소가 경주로 발표됐습니다. 신라 천년의 수도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열린다니 상징적인 선택이었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취재진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남들과 다른 정보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알려준 핵잠수함 이야기였죠. 이번 회담에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추가 정보를 모았습니다. 서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서현 씨는 삼성전자 부사장으로서 제게 네트워크가 넓었죠. 정부 쪽 분위기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서현 씨가 말해줬습니다. 뭔가 큰 게 있는 것 같다고요. 청와대가 들떠 있다고요. 김태호 장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근무후기 때 밤새 연구하던 젊은 연구원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되어 있었죠. 장관은 구체적인 건 말 못하지만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 측 정보도 필요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브래들리에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죠. 저는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핵잠수함 관련 발표가 있느냐고요. 브래들리가 침묵했습니다.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한국의 핵잠수함이라니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계획 없다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모양이었죠.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뭔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브래들리가 부정했지만 그 부정 자체가 긍정이었죠. 오랜 기자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경주로 출발하기 전날 밤 준혁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요. 30년 기자 인생의 마지막 대형 취재가 될 거라고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번엔 진짜 쓰실 거죠?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쓴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불국사 근처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토암산이 보였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천년을 버텨온 산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수없이 무너질 뻔했지만 계속 다시 일어났죠. 회담 전날 저녁 기자단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이 모였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저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사토 겐지였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특별 논설위원 자격으로 온 거였죠. 15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토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역사가 바뀔 것 같다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민수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점심때 만나자고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처음 서울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망한다고 썼던 나라가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죠. 이번엔 제대로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비겁하게 굴지 않겠다고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쓰겠다고요. 그게 30년 동안 한국을 지켜본 기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주 회담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죠. 회담장인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주변에는 경찰과 경호원들이 빼곡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저는 기자단 지정 구역에서 회담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옆에 준혁이 있었고 멀리서 사토 씨가 보였습니다. 사토 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해리슨 씨, 오늘 뭔가 큰 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요.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전 10시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양국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통역을 통해 인사말이 오갔죠. 평범한 정상회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는 오후에 있다는 걸요. 점심시간에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회담장 근처의 한적한 찻집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결정하셔야 합니다. 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쳐다봤습니다. 민수 씨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미국의 한국 핵잠수함 기술 협력 승인 문서였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었죠. 이걸 지금 기사로 쓰면 전 세계 최초가 됩니다. 라고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대급 특종이었습니다. 30년 기자 인생의 화려한 마무리가 될 거였죠. 하지만 민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단, 제가 끝나요. 라고요. 공식 발표 전에 유출되면 제가 책임지게 됩니다. 라고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종을 치면 커리어의 정점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15년간 비밀을 지켜온 사람을 배신하는 거였죠. 민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씨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라고요. 저는 기자니까요. 특종이 중요한 거 압니다. 라고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에 저라면 망설임 없이 특종을 쳤을 겁니다. 그게 기자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서연 씨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기자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라고요. 저는 서류 봉투를 민수 씨에게 돌려줬습니다. 공식 발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요. 특종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라고요. 민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요. 찻집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특종을 포기한 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기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았거든요. 오후 회담이 재개됐습니다. 기자단 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토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고요? 저는 그냥 잠깐 바람 쐬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토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5시 갑자기 회담 일정이 변경됐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비공개 세션이 추가된다고요. 기자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뭔가 있다는 거였죠. 저는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민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 있을 겁니다. 라고요. 준비하세요. 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였습니다. 저녁 7시 긴급 기자회견이 소집됐습니다. 회담장 대강당에 기자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발표냐고 서로 묻고 있었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정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 모두 밝은 표정이었거든요.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합의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요.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결정이라고요.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을 승인한다. 라고요.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죠. 핵잠수함이라고요. 한국에요. 그리고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기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조건이 뭐냐고요. 일본은 어떡하느냐고요. 대통령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하겠다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감회가 묘했습니다. 7년 전에 민수 씨에게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된 거였죠.
비밀리에 15년을 준비한 한국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사토시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요. 한국이 해냈다고요. 사토시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한국을 인정했던 그였지만 이 순간은 또 달랐나 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단순히 팩트만 나열하는 기사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지켜본 기자로서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이 나라를 끝났다고 보도했던 기자로서 오늘 역사를 정정합니다. 라고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0년간 못했던 말을 드디어 쓰고 있었거든요. 기사를 마무리하고 런던 본사로 전송했습니다. 리처드 편집국장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한국 칭찬 기사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라고요. 리처드가 침묵했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알겠다. 실어주마. 라고요. 이건 뉴스 가치가 있으니까. 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리처드가 제 기사를 인정해준 순간이었습니다. CNN 생방송에 연결됐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떻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인 말을 해도 되겠느냐고요. 앵커가 허락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나라가 100년이 지나도 못 일어난다고 보도했습니다. 라고요. 오늘 제가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라고요. 대한민국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라고요. 생방송 중에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기자로서의 자존심이었죠. 방송이 끝나고 나서야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회담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런던에서, 뉴욕에서, 도쿄에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CNN 생방송을 봤다고요. 그 말이 진심이냐고요. 저는 일일이 대답하기가 힘들어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대박이에요. 라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라고요. 선배님 방송이 실시간 검색어 1위래요. 라고요. 저는 그래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서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왔어요. 드디어 하셨네요. 라고요. 30년 걸렸지만 해내셨어요. 라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연 씨 덕분이에요. 라고요. 계속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라고요. 다음 날 아침 호텔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일이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메일함에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처드 편집국장이었죠. 기사가 대박이라고요. 조회수가 역대 최고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틀렸다. 당신이 옳았어. 라고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사토시를 만났습니다. 사토시도 밤을 새운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거든요. 우리는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토시가 말했습니다. 해리슨 씨, 우리 둘 다 30년이 걸렸네요. 라고요. 진실을 말하는데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라고요. 사토시가 자기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니혼 게이자이에 보낸 칼럼이었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 라고요. 사토시도 드디어 본심을 쓴 거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전 금모으기 현장에서 처음 만났던 날, 서로 비웃으며 한국을 깎아내렸던 날, 그리고 각자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날들.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토시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을 위해 라고요.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라고요. 우리는 건배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동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불국사에 들렀습니다. 신라시대에 지어진 천년 고찰이었죠. 석굴암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1000년 전에도 이런 걸 만들었구나 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1000년도 계속 뭔가를 만들어갈 거라고요. 절을 나서면서 한국인 관광객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방송 보셨어요? 라고요. 외국 기자분이 한국 칭찬하시던데 감동받았어요? 라고요. 저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저예요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첫 번째 화해가 시작됐습니다. 사토 씨와 다시 만났거든요.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요. 홍대 앞의 작은 이자카야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사토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30년 동안 뭐 했나 싶다고요. 서로 경쟁하느라 진실을 못 봤다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는데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다고요. 우리는 오래된 라이벌에서 친구가 됐습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다시 저장하면서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협력하자고요. 동아시아를 세계에 제대로 알리자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속죄라고요. 두 번째 화해는 런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아버지를 보러 갔거든요. 아버지는 치매가 많이 진행돼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저를 못 알아봤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임스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가 저를 알아본 거였거든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방송 봤다 라고요. 간호사가 보여줬다 라고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라고요. 나 대신 해냈구나 라고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라고요. 아버지가 용기를 주셨잖아요 라고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이제 됐다 라고요. 우리 가문의 수치를 내가 씻었다 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죠. 세 번째 화해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들 데니얼이었거든요. 데니얼은 32살이 돼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런던 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죠. 한국 회사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데니얼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요. 데니얼이 망설이더니 승낙했습니다. 런던 시내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3년 전 이혼 이후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너를 버려서 미안하다고요. 아빠 자격이 없다는 거 안다고요. 데니얼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데니얼이 말했습니다. 아빠 방송 봤어요 라고요. 한국 얘기하면서 우시는 거요 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울었었나요? 기억이 안 났거든요. 데니얼이 웃었습니다. 그거 보고 처음으로 아빠가 이해됐어요 라고요. 데니얼이 설명해줬습니다. 왜 아빠가 한국을 떠나지 못했는지 이제 알겠다고요. 아빠는 한국을 사랑했던 거라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거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이해해주다니요. 데니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아빠 라고요. 저도 용서할게요 라고요.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데니얼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한테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라고요. 한국인 여자친구요 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한국인과 사귀고 있다니요.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마지막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 기획이었죠. 제목은 30년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최영숙 할머니를 만나러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칼국수를 팔고 계셨습니다. 78살이 되셨는데도 아침 일찍부터 가게 문을 열고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어머, 그때 그 영국 청년 아니여 라고요. 30년 전 무료로 칼국수 주셨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돈을 내겠다고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무슨 소리여, 손님은 손님이여 라고요. 30년 전과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이 할머니는 안 변하셨구나 라고요. 칼국수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제 왜 또 왔어? 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러 왔다고요. 30년 전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요. 라고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라고요. 사람이면 당연히 하는 거지 라고요.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 베푸는 마음, 그게 한국의 정이구나 라고요. 두 번째로 김태호 장관을 만났습니다. 근무후기 때 밤새 연구하던 젊은 연구원이 이제 장관이 되어 있었죠. 정부 청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관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왜 밤새웠는지 아세요? 라고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요. 라고요. 단순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 밤을 새운 거였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 단순한 마음이 나라를 살린 거구나 라고요. 세 번째로 박서연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통역사에서 시작해서 대기업 임원이 된 서연 씨였죠. 서연 씨의 사무실은 삼성전자 서초 4옥 고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가 안 믿어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라고요. 그 말이 오기를 부렸거든요. 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서연 씨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라고요. 네 번째로 정민수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핵잠수함의 비밀을 알려줬던 분이었죠. 거제도 조선소에서 만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가 있다고요. 핵잠수함 수출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직 국내 건조도 안 했는데 벌써 수출이요. 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라고요. 한 발 앞서 생각하는 거요. 라고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치고 편집실에 앉았습니다. 30년간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반지 내놓던 신혼부부, 밤새 연구하던 연구원들, 무료로 밥 주시던 할머니, 통역사에서 임원이 된 서연 씨. 이 사람들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이 나라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계속 제게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라고요. 저는 30년 동안 그 증인이었습니다. 라고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CNN에서 특집으로 방영하기로 했죠. 방영 전날 런던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처드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다고요. 서울로 오겠다고요. 리처드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제 기사를 거부했던 사람이었죠. 리처드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처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러 왔다고요. 30년간 당신의 기사를 막아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리처드가 사과를 하다니요. 리처드가 설명했습니다. 본사 방침이었다고요. 아시아 긍정 기사는 광고주들이 싫어한다고요. 서방 언론은 서방 우월주의를 팔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막았다고요. 하지만 그게 잘못인 건 알았다고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말했습니다. 알겠다고요. 용서한다고요. 우리 둘 다 시스템의 희생자였다고요. 리처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고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당신 다큐멘터리를 특집으로 편성한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고맙다고요. 두 번째 사과는 제가 해야 했습니다. 서연 씨에게요. 다큐멘터리 방영 날 서연 씨를 만났습니다. 삼성전자 본사 근처 카페였죠.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20년 전에 비겁했다고요. 서연 씨 말을 안 듣고 진실을 외면했다고요. 서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과할 게 있다고요.
그때 너무 화를 냈다고요. 제임스 씨 입장을 이해 못했다고요. 외국인이 한국을 칭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고요. 우리는 서로 용서했습니다. 30년 우정의 매듭이 드디어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친구예요, 라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된 게 다행이에요, 라고요. 서연 씨의 딸 윤지아도 만났습니다. 32살의 젊은 여성이었죠. 현대차 미래전략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아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제임스 아저씨 얘기하셨어요, 라고요. 고집세고 답답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고집셌죠, 라고요. 윤지아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엄마도 똑같이 고집세요, 라고요. 그래서 둘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라고요. 서연 씨가 딸을 흘겨봤습니다.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을 새롭게 봤다고요. 감동받았다고요. 그 영국 기자가 대단하다고요. 저는 그런 칭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한국이 대단한 거였으니까요. 2025년 가을, CNN 서울 지국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30년간의 특파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죠. 을지로의 작은 빌딩에서 시작했던 지국이 이제는 여의도 고층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퇴임식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서연 씨, 태호 장관, 민수 연구원, 영숙 할머니도 오셨죠. 사토 씨는 도쿄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아들 데니얼은 런던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서 연설을 했습니다. 30년 전 이 나라에 왔을 때 저는 오만한 기자였습니다. 라고요.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이 나라는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라고요. 저는 후배 이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에게 지국장 자리를 인계하는 자리였거든요. 준혁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10년 전 25살 청년이 이제 35살의 중견 기자가 되어 있었죠. 저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바꿨다고요. 자네의 질문이 나를 깨웠다고요. 이제 자네 차례라고요. 한국을 세계에 알려달라고요. 준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배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배처럼 하지 마. 라고요. 30년이나 걸렸잖아. 라고요. 자네는 더 빨리 해. 라고요. 청중이 웃었습니다. 준혁도 웃었습니다. 그래요. 빨리빨리 할게요. 라고요. 퇴임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왔습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쓴 기사들은 틀렸습니다. 라고요. 한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오히려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라고요. 저는 그 과정을 30년간 지켜본 증인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제 동료 사토 겐지 씨도 도쿄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합니다. 라고요. 우리 둘은 30년간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라고요. 이제 그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라고요. 사토 씨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도쿄에서 생중계되고 있었죠. 사토 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을 대표해서 사과한다고요. 한국을 폄하한 기사들이 잘못이었다고요. 이제 동아시아가 함께 가야 한다고요.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기자가 동시에 한국에 사과하는 장면이었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잘했어요. 라고요. 드디어 끝났네요. 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라고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라고요.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회고록을 쓸 거예요. 라고요. 서울에서 보낸 30년이라고요. 서연 씨가 웃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독자 할게요. 라고요. 퇴임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아버지의 치매는 많이 진행됐지만 가끔 맑은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제임스라고 부르셨죠.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한국은 어떠냐? 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아버지. 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라고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아들 데니얼이 한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이름이 수진이었죠. 수진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방송 잘 봤다고요. 한국인으로서 감사하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데니얼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요. 수진이랑 결혼하고요. 라고요. 저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가라고요. 라고요. 한국은 좋은 나라야. 라고요. 아빠가 보증해. 라고요.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회고록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작은 서재에 앉아서 타자기를 두드렸습니다. 제목은 정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30년 한 냉소주의자의 항복이었죠. 첫 문장을 썼습니다. 30년 전 나는 서울에 도착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못 일어난다고.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다. 글을 쓰면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금 모으기 현장, 칼국수 할머니, 밤새 연구하던 연구원들, 통역사에서 임원이 된 서연 씨, 핵잠수함의 비밀, 경주 회담.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택배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거였죠. 열어보니 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최영숙 할머니였습니다. 메모가 동봉돼 있었죠. 제임스야, 런던에서도 밥 잘 먹어라 라고요. 저는 그 김치를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밥을 주시더니 지금도 밥을 보내주시는 할머니였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라고요. 국경을 넘어서도 이어지는 정이구나 라고요. 회고록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기준이라 부른다 라고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새로운 기준이 됐다 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30년간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목격한 행운하다 라고요.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다 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 라고요. 책이 출간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됐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서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독자 약속 지켰다고요. 감동받았다고요. 어느 날 저녁 런던 집 창가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생각났습니다. 30년 동안 바라봤던 그 하늘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마웠다, 한국아 라고요. 나를 바꿔줘서 고마웠다 라고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멀리서 손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데니얼과 수진의 아이였죠. 한국인 외할머니를 둔 손자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나처럼 편견을 갖지 않겠지 라고요. 처음부터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지 라고요. 그게 제가 남길 수 있는 유산이었습니다. 30년간의 기록과 고백이요. 다음 세대는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요.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요. 창밖에 저녁놀이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라고요. 30년의 여정이 드디어 끝났다 라고요.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손자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줄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거였습니다.